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네,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지난번에 이어 10-2화로 K를 생각한다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도 진행은 저 김챔프가 매끄럽게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새로운 인사법을 준비하셨다는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인사법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김챔프가 진행을 새롭지 않게 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냥 새롭지 않게 원래 좋은 거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뭐 명품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약간 뭐 나는 명품남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새로운 인사법인가요? 네, 뭐 고전은 계속 사랑받듯이 여러분들께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습니다. 스윗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세 명이 기자잖아요. 네, 오늘은 기자로서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좀 발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미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 책 논쟁의 여지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90년대생이 온다처럼 90년대생 20대 MZ세대를 이해하는 일종의 길라잡이로 언급이 되잖아요. 사실 이 책에 나온 모든 말들이 맞다, 또 그렇게 뭐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측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점들 짚고 넘어가면서 청취자분들도 이제 저희도 모두 살찌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큰 줄기를 한번 잡고 가보시죠. 저희 모두 90년대생이잖아요. 그럼에도 공감 가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원북씨 생각 궁금하네요. 공감이 가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지식교육을 통한 상층 노동시장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좀 해법? 방법론이다라고 좀 제시를 했는데, 계층 상승 경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나? 뭐 계층 상승을 좀 경쟁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사실 교육이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뭐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대학 입학 성과에서 보면은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만 봐도 소득 수준이 낮으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최소 70%에 달한다는데, 이런 지식교육마저도 지금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식교육을 통해서 상층 노동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과연 정말 해법인가? 라는 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90년대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관심을 받고 봤었는데, 사실 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게 공감이 가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저자의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서술이 약간 좀 남성에 좀 더 부합할 것 같은 측면? 그렇죠. 예, 여성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남성 문화 중심의 어떤 쪽으로 서술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여성들은 과연 어떨까? 여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까? 그리고 만약에 여자들이 공감 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디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제가 사실 그 저자분이랑 따로 이야기도 몇 번 나눴었는데, 몇 번은 아니고요. 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그분도 이제 이런 뭐 이대남 이런 이대녀 현상 설명을 할 때 여성분들 설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뭐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남자이기도 하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이 책에서도 뭐 좀 비슷한 좀 아쉬운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사실 90년대생을 다룬 파트는 첫 번째 쪽에 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사회 전반의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거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쟤는 뭐 저격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되게 여러 가지 반론들을 사실 준비를 해온 상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 다문화 관련해서 파트 나오는 부분이 저는 되게 계속 좀 이렇게 혼자 되묻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앞서도 우리가 기자로서의 시각을 오늘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경험을 기반으로,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연히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집약해 놓은 것이 책이지만 너무 단편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다문 아파트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다문화 그런 것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문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별받거나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약간 눈을 감은 채 좋은 이야기들, 서로 따뜻하게 잘 지내는 이런 이야기들만 너무 강조가 된 거 아닌가. 물론 좋은 거는 저희가 잘 살려서 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걸 잘 이어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게 좀 아프더라도 비판하고 개선하는 게 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다문 아파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책 전반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 책은 결국 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소비되는 그 세대론, 그것 없이는 이야기 전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큰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세대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한 세대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압축하고 또 기성세대는 이것을 정론처럼 떠받드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뒤따르는데 두 분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책 서두에서 밝히듯이 뭐 이게 90년대생만의 현상인가 아니면 전 시대를 통틀어서 20대가 겪는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임명국 작가는 이게 그냥 90년대생에서만 발생하는 걸로 좀 통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전 시대를 걸쳐 봤을 때 과연 90년대생만 이렇게 폭발했을까? 아니다. 모든 세대에서는 20대들은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었고 공론장으로 뛰어나왔고 우리 기존 세대에 대한 변화를 갈망했고 그런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은 뭐 커뮤니티라는 장으로 공론장이 바뀌었다면 과거에는 광장으로 뛰쳐나왔잖아요. 혁명을 그렇죠. 외쳤고. 그래서 이게 90년대생만의 뭐 겪는 문제는 저는 딱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를 정론처럼 떠받드는 모양새가 아니냐라고 또 나오는데, 근데 기성세대는 어찌됐건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찌됐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의견을 압축해서 그 의견을 압축한 걸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뭐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세대론으로 묶는 게 좀 더 경제적이긴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앞서서 원북 씨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사실 뭐 어느 시절이나 20대는 좀 항상 화가 나 있는 좀 시기이기는 하죠. 가장 혈기왕성한.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깽판 치는 게 지금 20대만의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뭐 좀 더 저자를 위해서 변론을 해준다면 뭐 저자는 생각은 이제 기존의 20대 기존 시절의 20대들은 뭐 저자의 생각은 뭐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는 어떤 뭐 좀 중심으로 뭉쳐지는 뭐 하나의 깃대가 있었는데 요즘 20대는 그 들고 있던 게 깃발이 아니라 죽창이더라. 아니 끝에 뭐가 안 매달려 있더라. 그리고 뭔가 날카롭더라. 네, 표현이 아주 좋아요. 좀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세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정치판 중심으로 그 용어들을 언론에서 많이 썼어요. 뭐 이대남, 이대녀. 저는 정말 싫었어요. 처음에 이대남이 뭐야? 이대 다닌 남자야? 진짜 그 정도 수준의 생각만 저는 가지고 있었고, 20대 남자를 이대남이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뽑아내서 이대남들의 특징 1, 2, 3 그걸 기획 시리즈로 만들고 기사를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앞서 제가 질문 던질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한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성별이 다르죠. 남자, 여자, 그리고 뭐 남자, 여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를 축적한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도시나 농촌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삶들이 존재하고 생각들이 존재하고 가치관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90년대생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만 응축해 놓는다? 이거는 정말 정말 교만한 생각이다. 정말 편의주의적으로 보려는 거 아닌가 쉽게 그냥 이해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발 심리가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신 기자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저를 포함해서 20대 남자 기자 3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대남 이대남 한창 올해 봄에 그럴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을 냈어요. 이대남이 뭔데? 나는 이대남이라고 기사 나오는 거에 특징 보니까 몇 개 해당도 안 된다.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느냐? 나는 뭔 다르게 얘기할 건데 그럼 다르다고 써줄 거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 저는 뭐 영진 씨하고 다르게 이 임영묵 작가를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이런 세대론이 펼쳐지고 나서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를 정론처럼 떠받드는 현상의 정점이 뭐냐면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책을 쓴 사람이나 뭔가 아이콘처럼 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막 간담회처럼 자리를 엽니다. 아, 그래서 20대가 뭔가요? MZ세대가 뭔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몰랐어요. 진짜 내가 이거 대본을 쓰면서 검색해보면서 알았는데 9월인가? 초청을 받아서 가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대표를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치원이라는 그 도시, 그러니까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오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갔고 이 정도 솔직히 이렇게 책을 이거 말고 다른 책도 쓰셨는데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책을 쓰려면 정말 엄청난 지식 수준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또 우리 세대 안에서 그 나이 안에서도 되게 제한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과연 얼마나 대표해서 우리 세대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생각도 들었습니다. 10-2화 시작부터 이야기 되게 날카롭게 저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잡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책 되게 유심히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열띤 이야기 오고 가고 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환기를 한번 해볼게요. 책 중간에 보면 영화 조커의 주인공이 언급이 되죠. 네, 이제 90년대생을 나타내는 인물로 이제 등장합니다. 조커. 그러니까 조커의 정확히는 이제 조커의 주인공 아서 플렉인데요. 이게 사실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논쟁적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정말 뭐 그런 좀 특정 집단의 울분을 잘 나타냈다 이러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 무슨 뭐 백인 남성들 너무 이렇게 저렇게까지 뭐 포장해줄 필요 있냐, 뭐 저렇게까지 이해해줄 필요 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되게 이제 의견이 갈린 영화였는데 어쨌든 이 비유가 저는 괜찮았던 게 이게 일단 기존에 너무 90년대생을 너무 막 좋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좀 다크하게 갈 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쯤에 이 비유를 봐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는데 이제 또 생각이 다양할 것 같아요. 좀 두 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았다고 저도 평가하고 싶은데 지금 20대가 진짜 맨날 뭐 정치판에서는 20대를 위해서 정책을 내겠다, 뭐 회사에서도 뭐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뭐 20대를 생각하겠다, 90년을 생각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미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진짜 조커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실제로 올해 할로윈데이죠. 일본에서 20대 한 24살 청년이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10여 명이 다치고 이제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에서는 조커 영화가 상영이 금지가 됐고요. 그 20대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추측을 해보면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이 억압을 받았고 그런 점을 이제 조커를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조커가 20대들의 그런 울분을 좀 담아내는 인물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조커 씨 감사합니다. 뭐 저도 그런 특징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원묵 씨가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90년대생을 특히 낀 세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어떤 노력은 더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만큼 얻어내기는 더 어려운 사회가 됐고 또 그 저희 이후에 나온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또 기성세대랑 가깝고 뭔가 꼰대랑 가깝고 해서 낀 세대다. 맞아요.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를 성취를 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니고 뭔가 부를 축적한 세대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부동산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20대 뭐 MZ세대, 90년대생 이 세대 낀 세대들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고통을 주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 해결할 만큼의 그럴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 분노라는 것도 그걸 바꾸고 싶다라는 걸 표출을 하는 건데 분노조차 하지 않게 되는 순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까지 상실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여전히 계속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커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그 의지를 결국에는 범죄로 연결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일련의 흐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이 90년대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90년대생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실존 인물이나 허구 속 캐릭터를 한번 각자 꼽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원북 씨는요? 원북 씨 먼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생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나 실존 인물이 대표적으로 없다. 그만큼 20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뭐 20대 논객으로서 좀 정치판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진묵 씨가 나타난 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임진묵 씨요? 임진묵 씨는 프로게이머 선수입니다. 임명묵 씨가 나타난 건 너무 좋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90년대생이 좀 목소리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왜냐면 586만 보더라도 20대 때 정말 강력한 목소리를 지녔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정치적 아젠다로서 힘을 모아서 그런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젠다를 하나로 모은다는 건 불가능하죠. 뭐 산업화 시대만 보더라도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 지금은 다품종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하나의 의제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년대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나 임승호 정당 최초죠. 정당 역사 최초로 90년대생이 제1야당 대변인이 됐어요. 김승호 씨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90년대생들이 많이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침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북 씨 뭐 정치권에 진출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불러만 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예상한 대답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데요. 영진 씨는 좀 어떠세요? 영진 씨가 생각한 캐릭터가 있나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참 저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제 입을 꽁해버리고 싶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 드는 캐릭터가 이게 좀 안 유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이버 웹툰 중에 수희영이라고 이제 뭐 유튜브랑 뭐 개인 방송을 하는 어떤 좀 뭐라고 하죠? BJ? BJ들의 삶을 다룬 그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캐릭터에 좀 열광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좀 그런 시청자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또 사실 유튜브를 누구보다 많이 보는 세대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만은 직접 운영도 하시나요? 이제 회사 거 그렇네요. 그래서 공감이 됐던 거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쨌든 좀 되게 좀 현 시대의 좀 어두운 부분을 잘 드러낸 웹툰인 것 같아서 그 캐릭터들이 많이 생각나서요.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좀 어두운 측면을 잘 비춘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세대론 싫어한다고. 그래서 90년대생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꼽지 못하겠고요.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좀 다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아니 방금 유튜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유튜브 거의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보는데 그 유정호라고 그 유명한 유튜버 있죠. 네.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저자가 왜 저희 지난번에도 책 내용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파트에서 90년대생 특징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SNS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SNS 관련 현상이 그 사람한테 정확히 들어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되게 그 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 되게 일종의 찬양 같은 걸 받고 되게 본인의 그런 역할이나 그런 지위나 본인한테 오는 그런 부분들,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해 만족하면서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속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기의 부분도 있었고 뭐 부채의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그게 뭐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맞아요. 이어지면서 허와 실의 차이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좀 너무나 또렷하게 특히나 또 뭐 100만 이렇게 넘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였기 때문에 되게 그 유튜브 세계에서는 엄청 충격을 준 사건이었잖아요. 좀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사례에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자는 이 이전 세대, 그러니까 저희 이전 세대의 경우에는 아까 영진 씨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산업화, 민주화의 비전을 공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90년대생부터는 이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것들을 뭐 저자한테 물어봤는데 저자도 당장 던지기만 하고 일단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꼭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 제기에 또 답변이 따르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거 좀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은 어쨌든 뭐 산업화랑 민주화로 한번 이렇게 뭉치는 그런 좀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이번엔 좀 이런 게 없는 정말 좀 개인화라고 해야 될까? 뭐 개인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 이번에 한번 좀 고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어떻게 하면 뭉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뭉쳤는지에 대해서 조명했다면 이번에는 좀 뭉치지 않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그런 선을 서로 정하면서 좀 서로에게 상처 주지는 않되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차가운 관심이라 모르겠네요. 이게 네 상처 주지는 않되 이제 그럼에도 좀 관심을 놓치지는 않는 딱 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미지근한 상태를 한번 그런 일컫는 비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파고를 겪은 지 얼마 안 돼 또 파고가 생긴다? 그럼 이거 그냥 불안정한 상태만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건 안정기고 이 안정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굳이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라기보다는 지금 안정기를 이룩했는데 왜 사회적인 부와 명예는 한쪽에 쏠렸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지 않나. 그 문제를 어찌됐건 해결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저 방금 원묵 씨가 얘기한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되게 안정된 시기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불만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정된 시기면은 변동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변동 가능성 낮아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왜 그 축적된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대선 후보들도 그런 관련한 공약들을 내고 있는 거고요. 뭐 비전, 그러니까 뭐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되게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 어떤 부를 비롯한 그런 것들, 권력, 뭐 기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것들 가치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조금 해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책 강론으로도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파트에서 90년대생 다루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SNS 이야기가 나오죠.
SNS의 명암이 함께 다뤄지는데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해요. SNS가 과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뭐 어떤 사회적인 의제나 담론을 끌어내는 공간에 가깝냐, 아니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그냥 일종의 장치에 가깝냐,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굳이 따지면 뭐 후자에 가깝지 않나. 갈등을 조장하는 장치. 아니 그게 저 나쁘다고는 안 보고요. 이게 SNS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벽에 대고 말하는 건데 좀 그 벽이 유리벽이더라. 그리고 막 그 글 쓰는 사람도 유리병인 걸 알잖아요. 이게 다 벽에 대고 말하는데 다 보이고 다 들리더라. 그런 거니까 이게 사실 좀 더 사람들이 좀 말을 더 편하게 하는 생각도 있고, 좀 본인이 이게 굳이 상대방한테 굳이 안 할 말들도 좀 더 좀 자극적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만 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게 이게 마냥 나쁘다고는 안 봐요. 이게 또 어떤 갈등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사실 기존 SNS가 없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바뀌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배양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식물 빨리 키우는 그런 느낌처럼 갈등을 그냥 요즘 주식을 시면 3배 레버리지로 이렇게 키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퍼뜨려 버리는 건데, 다만 또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너무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다다다닥 커버리니까 좀 건설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이게 정말 고치고 싶은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정말 고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본다면 꽤 또 나쁘지 않은 또 장치이기도 같다. 해서 좀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양면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좀 한 줄 평을 하고 싶고, 대표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은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가 됐죠. 그렇죠. 많이 옛날에는 권력자들이나 흔히 말하는 언론인, 그리고 재벌가 분들이 정보를 꽉 쥐고서 사회를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정말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비리 같은 것들이 저질러지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 보더라도 금융실명제 도입되면서 그런 불투명한 지하 자금 같은 게 많이 해소가 됐고, 정치인들도 어찌됐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도 해주시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에서 찻대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트럭을 통해서 대선 자금 갖다 주고. 근데 이런 일이 지금은 투명하게 이제 대통령이 펀드를 해가지고 대선 자금 이끌어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영진 씨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SNS에서 공격하는 말들이 정말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터링 되지 않고 언론에 유통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너무 조장되고 있고, 이런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그렇죠. 세대 간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부터 해서 정치권도 갈등을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SNS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이제 암도 좀 심각한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아까도 SNS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니, 원묵 씨가 저희 중에 SNS를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원묵 씨는 SNS를 어떤 공간으로 주로 사용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기록하는 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의 삶. 아닙니다.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중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볼 수 있는 영상을 찍어놔라. 사진을 많이 찍어라. 그러는데,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10대 때 어떻게 했나? 20대 이제 말미인데, 20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이켜보려면 일기장이 필요하잖아요. SNS는 그 일기장의 대체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약간 아카이브처럼 쓰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되게 웃긴 게, 이제 보통 SNS에 일기장 대체제로 사용하는데, SNS에 뭘 글 올리면 아유, 이건 일기장이나 써라. 이런 악플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되게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친구 삭제.
참. 네, 좋습니다. 저희 뭐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쨌든 90년대생과 SNS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은 K방역 얘기 나오죠. 제가 10-1화에서 아주 짧게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 이제 출입,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기자로서 정말 진짜 많은 생각들 들고 할 말 많습니다. 한마디 안 할 수 없겠죠. 일단 두 분 생각 먼저 들어보고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K방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게 권력이 계속 세지면서 저희를 억제고 있잖아요. 근데 억제한다고 해서 더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2년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걸 또 세금으로 다 갖다 주는데 뭐 자영업자한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불을 쌓는 분은 아무런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은 이제 건물주분들 이제 하느님 위에 건물주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부는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나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엄한 비판. 네, 어쨌든 뭐 K 방역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 뭐 이 단어 자체는 좀 좋은 의미로 쓰인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뭐 인구당 뭐 확진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숫자는 좀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또 항상 살아있는 권력은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좀 기자들이 좀 더 이제 방역 관계자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도 나름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잘하라고 해주는 뭐 택지지에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되게 좀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 한쪽에서는 또 뭐 이게 뭐 개인주의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가 돼서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반대로 동양은 뭐 주민등록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감시라고 해야 될까 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좀 뭐 유교 문화나 좀 동양의 그런 것들의 억압적인 개인에 대한 좀 억압을 좀 더 관대한 그런 거에 잔재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구성원들이 정말 뭐 민주적인 시민이어서 서로 이제 알아서 조심을 해서 또 이렇게 개인과 어떤 집단을 모두 이제 살피기 때문에 정말 K 국민이 뛰어나서 잘 하는 거다 좀 이렇게 칭찬하는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이 중간 어디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둘 다 뭐 일리가 있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잘 따르는 정말 좀 숭고한 뜻으로 따른다고는 보지 않고요. 이게 정말 내가 남한테 피해 줄 수 있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뭐 모임도 그렇죠. 못하고 불편하죠. 예지가 내가 참고 있는데 저놈 봐라 저놈은 방역 수칙을 안 지키네. 에이 맛 좀 봐라. 돌팔매질을 하면 또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거 나도 돌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겠다. 약간. 근데 실제로 작년에는 사회적 낙인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이태원에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이 찌라시로 돌기도 했어요. 예. 그때 당시 찌라시로 돌았던 분 중에 삼성전자에서 전무와 상무에 비서셨던 분들의 사진이 돌았는데 왜냐면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았어요. 뭐 공무원 조직이나 뭐 기타 기업에서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기 때문에 뭐 영진 씨 말처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상황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스탠스였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그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참 쉽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라는 생각을 전 진짜 했어요. 사회 현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단편적으로 바라봐도 되는가? 그런 의문을 계속 품고 있었거든요. 단 하나의 문장에도 동의해 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당장 내일 저희가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 지금 3명 다 예비군이잖아요.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남성들, 건장한 젊은 남성들 이제 징집이 되겠죠. 그리고
군수 물자가 쭉 퍼져 나갈 텐데 그런 물자 관련해서 징발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다 훼손이 되겠죠. 난 가기 싫어. 근데 징집이 돼요. 내 물건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징발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거기서 자유주의적 가치 훼손되니까 나는 징집 안 갈 거예요 라고 하고 다른 나라로 갈 것인가?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다른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오히려 너무 그렇게 안정됐다고 느꼈기에 본인도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뭐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지키고 살면 좋겠고 당연히 그게 최우선 돼야 합니다만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뭐 그것까지 챙겨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비판을 해버린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주장처럼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했다면 저희도 뭐 10만 명 하루, 20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은 잘했다라고 과연 이분이 또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그냥 쉽게 비판을 한다. 그냥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이 책 주제 구성을 보면 그간 뭐 저희가 다룬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뤄왔던 여러 사회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데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 방송들 생각도 많이 나요. 저희 첫 화에 했던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타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리프레시. 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작년에 화두로 떠오른 책이 있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경쟁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좀 고민하게끔 던져주는데 저희가 다뤘죠. 그래서 한번 그 방송이 저희 방송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퀄리티나 재미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공정하다는 착각 방송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 여기서 말을 하나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들으러 가봐야지 하셨던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북 씨가 그때는 열정적이었거든요. 같은 인물입니다. 저희 멤버 안 바뀌었어요. 저 그때도 열정적이고 지금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방송 이후로 이제 원북 씨는 건너편이 아니라 옆에 앉아야겠구나. 그래야 침이 덜 튀겠구나.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원북 씨가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잘 해주셨고요. 입시와 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발제해 주셨죠. 그래서 이번 파트는 원북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교육이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에서 저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층 노동시장 가는 게 해결책으로 좀 제시해서 아까 초반 1부에서도 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구 소득이 수준이 낮으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최소 70%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신입생 중에서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 특히 의대와 로스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높습니다. 작년 기준 스카이생 중에서 고소득층 비율이 62.9%인데 2017년이 43.4%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신입생 비율이 고소득 가정 출신 신입생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해답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의대 로스쿨 신입생 소득 분위별만 봐도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의 51.4%가 고소득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저자가 과연 말한 해답이 정답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물론 이제 공교육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게 계층의 어떤 상승의 사다리가 가로막히는 현상이 더 심했겠죠. 그리고 이게
공격이 일정 부분 그런 거를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좀 주요 사회에 나타나는 불만은 그럼에도 이게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기능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느끼셔서 이렇게 불만을 비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좀 보다 나게 재설계해보자 이런 건데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처음에는 교육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이 많았는데 좀 어느 순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또 저희 세 명이 기자인데 사실 많은 이제 뭐 많은 응원 메일 여기서 많은 응원 메일 이제 좀 욕설이 담긴 응원 메일들 더 열심히 해라 이 자식아 정말 순화해서 표현하거든요. 이런 응원 메일도 많이 봤는데 이제 또 이제 물론 안 중요한 일이 없겠지만 약간 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 언론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뭐 A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다 언론이 어째서 문제고 B 문제 이게 언론이 문제.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의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언론은 분야를 가리지 않으니까 물론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줬겠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약간 만물 언론 문제 기원설은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당사자가 이야기할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제 요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언론 못지않게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 교육이잖아요. 그건 또 물론 언론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그러게요. 저는 이제 교육도 이제 지적을 다 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좀 어떤 노동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의 또 그런 것도 같이 해봐야 되기도 하고 제가 교육자는 아니지만 좀 교육자분들도 좀 나름의 스트레스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이 계층 상승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이게 뭐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예, 그냥 모 전직 국회의원님의 어떤 그 말이 생각나네요. 답이 없어요. 그 이제 그분 이게 그 말을 남기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말도 참 답이 없었습니다. 답을 찾아야죠. 이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아니 저는 뭐 거의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으로 대체를 해볼게요. 교육 파트 특히 저희가 이전에 많이 다뤘는데 그래서 예전 저희 다뤘던 에피소드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임영묵 씨 만나서 붙여봐도 재밌겠다. 교육 관련해서 둘이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펼쳐질까? 이게 되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영진 씨 어떨 것 같아요? 두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일단 샌델과 둘이 좀 뭔가 제가 봤을 때 둘 다 좀 약간 인싸 스타일인 것 같아서 뭐 다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생각은 좀 상당히 다를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하네요. 예. 거의 지금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하네요. 원북 씨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주장을 책으로만 봤을 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임명북 씨도 성공한 사례죠. 90년대 중에서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찾고 책을 2권이나 낼 정도면 아시다시피 유시민 작가도 20대 때부터 이렇게 진보 농객으로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가서 40살 초반에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도 뭐 임명묵 씨가 이렇게 좀 커가는 모습은 되게 좋고 마이클 샌델도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하버드대 교수하신 분이라 두 분이 이렇게 막 만난다고 해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이제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저희가 뭐 사회 초년생부터 정년 퇴직까지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뭐 저희 세 명은 당연히 시작점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회사 속 꼰대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뭐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런 사회 초년생들의 어떤 뭐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는 상사들도 없진 않잖아요. 많진 않지만 그런 90년대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뭐 어떤 사회나 기성세대의 노력 뭐 직접 보거나 느끼신 것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SNS나 온라인에서는 뭐 20대나 30대들이 위에 뭐 50대 주로 이제 50대겠죠. 이제 40, 50대 분들에게 좀 굉장히 뭐 꼰대다 하면서 이렇게 세게 말하지만 그리고 또 좀 그런 극단화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이 악의로 똥돌뭉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선의마저 약간 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저분들은 뭔가 좀 더 소통하고 싶고 약간 좀 오해를 풀고 싶고 해서 같이 야 오늘 술이다 마시자 하고 뭐 이렇게 야 대화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저희 부모님과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틈틈이 합니다만은 이제 목소리 듣는 이제 음성 대 음성으로서의 대화는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니 나 우리 부모님이랑 또 일주일에 하루 그냥 오늘 어떤 뭐 약간 사생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 메타 부모님 이거 뭐 이틀에 하루 뭐 심하면 하루에 하루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좀 사람이 좀 피로해지기 십상이거든요. 또 그게 또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어느 정도 좀 준수직적인 관계도 아니고 정말 이권이 얽힌 관계인데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이분들의 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선의를 의심치는 않지만 오히려 좀 노력하지 않고 좀 적절한 무관심을 하는 게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선의가 아닌가. 예. 오히려 그렇게 그쵸. 그래 나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겠다. 그래 내 선의를 쟤한테 보여주려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그래 내가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거죠. 내가 악인으로서 그냥 자리하겠다. 그게 오히려 또 속 편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커뮤니티 뭐 올라오는 짤이나 그런 글들 보면은 상사가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버스와의 약속, 뭐 침대와의 약속 이런 거죠. 원복 씨 좀 어때요? 일단 뭐 저희 셋 다 기자잖아요. 기자의 장점이 상사랑 일을 안 합니다. 각자 발췌하고 각자 취재해서 제 글만 마감만 잘하면 돼서 그런 장점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는 90년생이 온다. 올해 초에는 청와대 직원들한테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을 선물했는데요. 이제 이 책을 전달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어찌됐건 한 나라의 수장이 이렇게까지 나서니까 기업이나 그리고 공무원 사회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사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90년대생뿐만 아니라 좀 더 어린 사람들이 임원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이 계속 바뀌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역사 최초로 90년대생 야당 대변인이 나오고, 뭐 90년대생 청와대 비서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더 필요하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이죠. 네, 좋습니다. 이 90년대생을 한국 나이로 나열해 보면 32살의 90년생부터 그리고 23살의 99년생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그러니까 직업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마다 원하는 바도 또 생각하는 바도 다를 텐데 이들이 행사하는 이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점은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년대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시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더 많아져야 되겠죠. 이 책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화에서 다룬 것처럼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또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임명목 작가의 K를 생각한다. 오늘 10-2화까지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